제목을 보고 심쿵 설레었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내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사퇴 이렇게 썼다고 누가 날 고발했어. 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만우절의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퇴라고 썼다고 허위사실 유포 및 대통령 모욕이라고 고소했는데 검찰도 미안했는지 기소를 못하더라고. 박통 국정 실패 책임지고 하야 만우절이야 만우절. 만우절이라서 제목을 쓴 거야. 뭐 이게 만우절이 뭔가 재미있는 재미있고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제목을 달아야 되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쁜 여 BJ들 나 시집가요 뭐 이런 얘기 안 하나? 나는 물론 이제 내일 했지 뭐 둘째 가져서 1년간 휴방할게요 이렇게 쓸라 그랬어. 괜히 심장 약한 어르신들 만우절인지 모르고 막 심장마비 걸릴까봐 못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 사실은 남자였다 그러면 그럼 여자였단 말이냐? 이럴까봐 내가 그 제목 못 달고 뭐 그래갖고 가장 재밌는 제목이 뭘까 하다가 뭐 여전히 꿈과 희망 박통 국정실패 책임지고 하야 만우절이니까 만우절이니까 그냥 해보는 거야. 괜히 설레고 그러지마.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만우절을 맞이해서, 만우절을 맞이해서, 한번 짚어볼 만한 거짓말들이 있어. 중요한 거짓말들. 어떤 거짓말들이냐? 소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은, 이 진실을 바탕으로 정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일본의 총리를 만났어. 일본의 총리를 만났는데 일본의 총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 교과서에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자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본의 모든 언론에 났어. 일본의 모든 언론에 나서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그 언론사를 고발을 했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로 이명박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 신문사가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났어. 그럼 뭐야? 이명박 대통령이 그 총리한테 그 말 했다라는 게 사실로 인정이 돼버린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했던 것처럼 발표를 했어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뭐 1000만 번 생각해도 우리 땅, 1000만 번 뭐 얘기를 해도 우리 땅이다. 근데 그게 언제였나? 만우절에 얘기를 했어. 만우절에. 3.1절도 있고 8.15 해방절도 있는데 왜 그 중요한 말을 만우절에 하냐고. 그 1년 365일 다 놔두고 왜 만우절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래. 그거 몰라요? 만우절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찾아봐. 나와. 하필이면 만우절에 이명박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내 기억에 2011년인가 10년경이었어. 11년? 10년? 발칵 뒤집어졌잖아. 9년이었나? 9년 아니면 10년이었겠다. 하필 만우절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내가 목에 핏대 세워갖고 막 쌍욕한 거 아니야. 9년은 아니겠다. 2010년일 수 있겠다. 너 이명박이야? sm대? 어디서 쌍욕이야. 이명박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 중요한 말을 왜 하필 만우절에 했냐. 가뜩이나 지금 독도를 내준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독도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예. 독도를, 이제 박정희가 1965년에 일본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약을 맺어. 굴욕적인 한일협약을 맺으면서,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더 이상 위안부나 정신대나
강제징용 징병에 대해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일본에 하지 않겠다라고 지 맘대로 계약을 해주는 거야, 일본하고. 일본에다 지 맘대로 계약을 해주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하려는데, 그때 일본 놈들이 뭘 요구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네요. 누가? 이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이명박의 이 독도 얘기하니까 또 팀이 들어온 거야? 미치겠구나. 그래, 야고르지?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오늘은 불타는 텐민이 할 수 있어요. 아까 2,000개 들어왔더라고, 초콜릿이. 요럴 때 이제 우리가, 불타는 텐민이 한번 넣어주는 거죠. 몰려왔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박정희가 일본하고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정신대나 그 다음에 위안부나 강제징용 징병의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일본에다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고 박정희가 지 맘대로 그걸 해준 거야. 그러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요. 근데 이제 그때 일본에서 이런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하면서 조건이 뭐냐? 독도를 돌려달라 그래. 독도가 지네 땅인데 이승만이 맘대로 한국 땅이라고 선포했다. 돌려달라. 그 독도가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독도를 그 기점으로 한 그 주변의 경제구역이 문제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김종필이가 독도를 폭파해버리라는 얘기를 해. 독도를 폭파해버리라는 얘기를 하던 그런 무식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박정희가 일본하고 독도 밀약이라는 걸 맺어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독도 밀약이라는 걸 맺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째, 독도는 한일 양국이 각자 자기의 땅이라고 우긴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독도는 한국의 경찰이 그 독도를 관리하되 군인을 배치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셋째, 독도 주변의 경제 수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 수역으로 한다. 그 세 가지가 박정희 때 맺어진 독도 밀약이야. 이걸 몰랐어. 이걸 아무도 모르고 노무현 때까지 간 거야. 그런데 김영삼 때 독도에 관련돼서 한일 경제 수협을 맺어요. 경제협력. 한일 경제협력을 김영삼 때 협상을 하는데 그때 독도 밀약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김영삼이 당황을 해. 근데 이미 독도 밀약에 경제 수역을 공동 수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의를 해준 거야. 다 합의를 해주고 합의서를 다 만들어버렸어, 김영삼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딱 집권하자마자 일본 놈들이 도장 찍으러 와라 이런 거야. 뭘 도장 찍냐? 김영삼 때 합의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서 그 경제협정 이거 도장 찍으란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외교팀한테 함부로 도장 찍지 마라. 함부로 도장 찍지 말고 기다려라. 도장 찍어주지 말고 국익을 우선하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팀이 가가지고 싹 찍어줘 버려. 그걸 찍어주면서 독도 일대가 공동 경제 수역이 된 거야. EEZ. 공동 경제 수역을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노무현 때까지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고 한나라당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김대중이 독도 팔았다. 김대중이 독도 팔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참다 못해갖고 터트려버린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왜 독도를 팔아먹었냐? 독도 밀약은 박정희가 맺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박정희가 맺은 독도 밀약의 내용 3가지를 공개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부터 욕을 먹은 거야. 친일파 새끼들한테. 일본 일제강점기 때 돈 벌어갖고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던 놈들이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독도 밀약 깠다고. 그게 결국 독도 문제는 박정희 때문에 벌어진 문제야. 근데 이걸 김대중이 독도 팔았다고, 계속 욕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밀약을 까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못해. 그러다 이명박이 되니까 불러다가 그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때부터 이명박 때, 아니 지금까지도 원칙이 뭐냐, 독도에 대해서 뭐라 그러더라? 무슨 외교? 그러니까 침묵하는 외교. 발언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상대해주면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일본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아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런데 조용한 외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라고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까버린 거야. 공동 경제 수역을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까버린 거예요. 근데 이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우리 정부에서 정부 차원으로 대처를 안 했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명박이 일본 총리한테 가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쓰겠다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는 시간을 유예해달라는 거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야. 그게 일본 언론의 입장이야. 일본의 언론 수십 개가 그렇게 썼어. 주요 언론사 4개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썼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그 언론사들 고소했냐? 고소한 기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부 차원에서 대응 안 했기 때문에 100년 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명박 정부에서 인정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명박이 그 보도한 언론사들을 전부 고소했다면 그게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들어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하나도 고소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민간인이 고소한 내용에서 요미우리의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결이 내렸어. 그러면 100년 뒤에 이거 사료가 돼. 역사적 사료를 보고 100년 뒤에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인정했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게 조용한 외교의 함정이에요. 하여간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명박이 내가 집요하게 계속 비판했더니 독도는 1000번을 생각해도 10,000번을 생각해도 우리 땅입니다. 하필이면 만우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 만우절 그러면 떠오르는 울컥한 대통령의 거짓말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우절이니까 거짓말의 이야기를 좀 한번 쭉 훑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16일 대통령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나와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단 어머. 제가요. 아까 그 소리를 40 정도로 줄여놨거든요. 근데 또 50몇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켜놓고 봐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저기만 봤거든. 작업관리자만. 이게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가 어떤 시스템이냐. 내가 스튜디오라는 걸 작동을 해서 아프리카 서버에 접속을 하고 여러분은 플레이어라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게 만나는 거야. 근데 요거를 해킹을 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플레이어로 접속을 해서 우리 방송하는 컴퓨터로 들어와 갖고 지 멋대로 조정을 하는 거야. 북한 소행은. 지 멋대로 조정을 해가지고요. 가끔 보면 마우스가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모르는 창이 막 써있고 막 그래. 떠있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작업 관리자를 켜놓는데 하여튼 뭐 어디까지 했어. 본론으로 돌아와. 박근혜 거짓말. 2012년 12월 16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어떤 언론 보도에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보도가 없었어. 그런데 박근혜가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갑자기 그날 밤 토론회가 끝난 밤 11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라는 서초경찰서장의 발표가 나와. 박근혜 말 다음이야. 그래요. 다시 녹화 시작. 그래서
박근혜가 거짓말을 한 다음에 서초경찰서장이 나와서 그 말을 인증을 해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오만 욕을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국정원 여직원 그 여자의 데스크탑하고 노트북에서 수천 개의 댓글 및 원글이 나왔어. 댓글 조작 활동했던 증거가 나왔다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야? 이미 박근혜가 얘기하던 그 시점에 이미 증거가 나와 있었어. 그런데 증거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증거를 지우고 있던 순간이야. 그때 박근혜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텔레비전에서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서 문재인더러 성폭력 범죄자나 하는 것처럼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이거 선거법상 선거에 이기려는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후보자를 비방한 죄에 해당이 돼. 거기에다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 그거 허위사실이야. 허위사실을 가지고 후보자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형에 처해져. 그러면 대통령 자격 당선 무효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댓글이 수천 개 발견된 순간 이미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거야. 그런데 고소할 시점을 놓쳤다. 대통령 선거는 한 달 안에 고소해야 되는데 그때 막 수개표 얘기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막 뻥까는 인간들한테 낚여가지고 그때를 놓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한 뒤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법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 뭉개고 있는 거잖아. 공소시효가 지나도 살인자는 살인자인 것처럼 공소시효가 지나도 박근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후보자를 비방한 선거법 위반 범죄자야. 그건 사실이야. 역사적 사실이고 온 국민이 지켜봤어. 그러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만 거짓말을 했냐? 두 번째, 박근혜의 거짓말. 오늘 좀 세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2012년에 이명박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 그러면서 사건 하나 터뜨렸어. 탈북자가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얘가 북한에 정보를 팔았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터뜨린 거야. 그러면서 박원순이 시장이 되자마자 북한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내용이었어. 그런데 2013년 7월인가 8월에 무죄 선고가 나와. 2013년 여름에 박근혜 정부 1년 차에 그거 무죄가 나와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러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 국정원 직원을 중국으로 보내갖고 증거를 조작을 해갖고 왔어. 증거를 조작을 해갖고 와가지고 다시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을 간첩이라고 다시 항소를 하고 증거를 조작해갖고 온 거야. 그런데 그걸 중국에서 이거 증거 조작했잖아. 이거 증거 조작했잖아. 이거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조작된 거라고 중국이 인증을 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는 간첩 증거를 조작한 거야. 왜? 그 당시 국정원 여직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증거가 다 나와서 굉장히 위기에 처하니까 이석기 변장 도피중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한 번의 위기를 넘긴 후 그 다음에 계속 몰아친 거야. 종북 좌빨 얘기로 몰아치면서 그러면서 간첩 증거 조작해갖고 얘기했다가 중국에서 그걸 밝혀버린 거야. 우리나라 검찰과 국정원에서 제출한 증거가 가짜로 조작됐다. 누가 조작했는지 범인 내놔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증거 조작이라는 거 인정하고 또 무죄 받았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그것도 조용히 묻혀버렸잖아. 그 공무원 간첩단 사건 증거 조작이 들통난 게 2014년 1월이야.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한창일 때 결국 무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건이야.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맨 처음에 1심은 이명박의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2심은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야. 그것도 증거를 조작해서.
외교 문서를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몰아갔던 사건이야. 심각한 문제죠. 그걸로 끝이 아니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했어. 진보당을 해산을 했는데 그게 아로라는 조직 때문이다. 그래서 아로가 혁명 조직이란 얘기야.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종북 좌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진보당 해산한다고 판정을 내렸어. 그런데 대법원 맞죠? 대법원에서 아로의 실체는 없다. 내란 음모죄 무죄 해버렸어. 아니 근데 대법원이야. 대법원에서 실체가 없다 그랬다니까. 그 통진당 해산이라고, 예, 통진당 해산이라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대법원이 인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진보당을 해산했는데 그 해산의 근거가 아로라는 조직 때문이야. 그런데 아로의 실체가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확정돼 버렸어. 내란 음모죄 무죄가 확정됐다고. 그럼 뭐야? 이석기가 변장 도피했다고 거짓말하고 이석기가 전쟁을 막 부추기는 연설했다고 강연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녹취록도 거짓말이야. 아로라는 조직도 거짓말이고 녹취록도 거짓말이야. 그런데 진보당은 해산해놓고 내란 음모죄라고 사형을 시켜야 될 범죄라고 온통 언론에 보도해놓고 그거 자기네들이 잘못 보도했다고 인정한 언론사 있어? 없어. 그래놓고 망치 부인이 개인 인터넷 방송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 이렇게 제목 달았다고 고소 고발질을 하고 지랄 연병. 니네들이 한 거짓말에 비해서 나의 거짓말은 너무나 애교 있는 거 아니니? 너네들은 국기를 물란하고 법을 어긴 거짓말한 거야. 자, 그래서 근데 이 거짓말이요. 이 거짓말이 그 이승만 때부터 시작됐어. 이승만이 자기는 서울을 지킨다라고 라디오 방송을 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전날 녹음해놓고 피난 간 거야. 다리 끊고 도망가면서 서울을 지킨다고 거짓말로 저기 라디오 방송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원산까지 쳐들어갔다고 거짓말을 대대적으로 27일날 보도했더만 그 27일에 아마 조선일보 사장이 납북되고 그랬을걸? 그 이승만이가 거짓말했던 거 그게 뿌리더만. 자, 그래서 이 만우절에 살펴본 정치 권력, 언론 권력의 거짓말. 물론 그러면 경제 권력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거짓말 합니다. 파업 때문에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둥, 선진국은 파업 안 한다는 둥, 전부 개소리죠. 선진국도 다 파업합니다. 파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그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더욱더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그 나라의 경제 순위가 올라갑니다. 예, 경제 권력도 이제까지 거짓말했죠. 자, 오늘은 뭐 만우절 거짓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호감호법. 지금 정부 법무부에서 보호감호법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지금 막 설치고 있어요. 예. 보호감호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 이 연쇄살인법 2명 이상의 연쇄살인을 하고 3명 이상의 성폭행을 한 강력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사회로 복귀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 때 7년까지 더 보호감호소에 둘 수 있는 법이야. 야, 이런 거 필요하겠죠. 2명 이상의 연쇄살인범, 그 다음에 3명 이상의 성폭행, 반복적 성폭행범이라면 보호감호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에는 맹점이 있어요. 2명 이상 연쇄살인했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냐? 2명 이상 연쇄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나와? 그 살인이면 저 종신형이잖아, 종신형. 거기다 2명 이상이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또 3명 이상 성폭행을 했는데 왜 감옥에서 나오냐고. 3명 이상 성폭행을 한 놈을 왜 감옥에서 내보내냐고. 3명 이상 성폭행을 했으면 75년에서 175년은 가둬둬야지. 그걸 왜 감옥에서 내보내? 그래놓고 무슨 보호감호야. 그러면서 자유만 없다 뿐이지 뭐 개인적인 공간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대. 씨발. 야! 연쇄살인범에 3명 이상 성폭행범을 왜 그렇게 누리게 해줘? 어?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보호감호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보호감호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면요. 전두환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죄자를 가둬두겠다, 잡아들이겠다, 조직폭력배하고 그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겠다라면서 처음에 몇 명 조폭을 잡았어. 근데 그 몇 명만 조폭이었어. 나머지는 누구야? 전두환 개새끼. 그렇게 욕하면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삼천교육대가 정권을 비판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던 데야. 나중에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됐어.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삼천교육대에 잡아넣을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보호감호법이라는 걸 만든 거야.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보호감호소. 그게 삼천교육대라는 거야. 삼천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 보호감호법이야. 그래서 그 보호감호법을 2005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 이게 보호감호가 부당하다, 인권침해다 이래갖고 지네가 없앤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야. 보호감호 제도를. 그러면서 그 국민들이 반대할까봐 뭐 2명 이상의 연쇄살인범, 3명 이상의 연쇄강간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삼천교육대 만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강력 범죄자를 격리하겠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정권 비판하면 잡아다가 그냥 무차별적 처벌했던 거야. 이번에도 그러니까 연쇄살인범, 강력 뭐 성폭력 범죄자로 국민들을 싹 속여가지고 속인 다음에 실제로는 누구를 잡아들이겠다. 정권 비판하면 가둬두겠다는 거 아니야. 이미 지금 삼천교육대를 부활하겠다 이런 법안 준비하다가 걸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계엄령을 실용화하기 위한 법을 추진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만둔 적도 있잖아. 지금 난리도 아니야. 보호감호법 택도 없어. 국민 여러분 똑바로 알아두세요. 3명 이상 성폭행을 했으면 감옥에서 뒤질 때까지 가둬둬야지. 아니면 죽여버리든가. 당연히 종신형을 해야지. 그 새끼를 왜 감옥에서 내보내? 2명 이상 연쇄살인을 했으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가둬둬야지. 그걸 왜 내보내? 2명 이상의 연쇄살인, 3명 이상의 강간범을 보호감호를 해? 국민 세금으로? 지랄을 하네. 여러분, 보호감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론조사하면 절대 반대, 결사 반대, 죽어도 반대야. 뭔 말인지 알았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도리어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나 올리라고 그래. 성폭력 범죄자의 형량을 올리면 강간만 하지 않고 살인을 하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야 된대. 지랄하고 자빠졌어. 지랄하고 자빠졌다니까.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맺어도 합의하에는 처벌 안 받아. 지랄하고 자빠졌어. 지랄하고 자빠졌다니까. 미성년자하고 성인이 성관계하면 합의를 했건 안 했건 처벌해야 되는 거고, 강제 성폭력 범죄자는 종신형을 때려야 되는 거고. 어디서 보호감호 얘기야. 씨. 자, 좀 셌다. 그치?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자, 오늘 만우절이니까 만우절이라서 세게 얘기하는 거야.
잠깐만요. 왜 이렇게 소리가 죽어있지? 처음부터 다시. 지금 저희 가족들이 바라는 거는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두 가지, 실종자 한 분까지 끝까지 찾아주겠다던 그 약속. 두 번째, 진상규명에 있어 유가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그로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 두 가지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저희들이 416시간 동안 집중 농성과 행동을 하는 목표는 첫 번째, 시행령 즉각 완전 철회, 그리고 세월호 선체 인양 즉각 발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모든 혼신의 노력과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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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를 왜 여기를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차도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인도를 통해서 청와대에 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자, 우리 경력 차분하게 차단하세요. 어떤 지표를 계속해서 우리 공격들을 배치해. 자식도 없냐고 이 같은 놈들아. 차분하게 하세요. 가족들이 죽는다는데 왜 막으냐고. 아, 인도지 인도. 인도도 왜 막어. 야이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놔! 뭐라고? 뭐라고? 여러분,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방이 절수하며 하고 있습니다. 야, 물러나라고! 재정. 물러나라고! 야, 앉았으니까 지금 물러나라고! 왜 거기 서 있는데? 우리가 지나다니는데 방해했습니까? 보세요. 상황을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여기 지나다니는데 여기 저희들 앉아있잖아요. 무섭다! 집에 갑시다! 어이구, 무서워라! 먹었어요? 왜 우리 경찰관이라고 해요? 네? 아니, 길은 니네들이 막고 계시잖아요. 왜 세우라고 그러는데 왜? 네 새끼 보고 싶다! 아, 보고 싶다 진짜. 애기들아 보고 싶다. 애기들아 사랑한다. 애기들아 네 새끼 보고 싶다. 청도경찰서 경비과장이 세월호 가족 대책위 여러분에게 1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자진 해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70법 6조를 위반해서 계속해서 위신고 불법 집회를 제초하고 있습니다. 70법 20조 1항 2호이고 자진 해산 1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아니, 그럼 경찰관님들이 여기 얼마 사람도 없는데 그쪽에 가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을 부탁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꾸 원래 사실하시니까 저희도 막 확인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합류시켜야 다 이런 분이 저희 대신. 저희 뭔데요 그러면? 이쪽으로 책임자분이세요? 반응 성명 답변 말해주세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반응 성명 되세요! 기본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때는 반성을 같이 하고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거 다 지금 여기 명찰 안 달리는 거 다 불법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오래 살겠다. 엄마들은 오래 살겠다. 안전히 우리 경력 여러분 경찰을
수색 있어요? 아니 여기 왜 왔냐고. 수색 있냐고. 건물에 왜 들어요 왜? 건물에 왜 들어오냐고요? 수색 있어요? 건물에 왜 들어오냐고요? 여기 왜 들어와? 왜 들어 건물에? 경찰 건물에 왜 들어오냐고? 여기 지금 감금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못 나가게 하고 있어요. 아, 새끼 뒤가 얼마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진짜 곱게 하면 안 될까? 왜 소리를 쳐야 돼, 우리가? 아 이리 와서 사과를 해야지. 사람을 감금을 했으면. 사람을 비키라고! 뭐야. 집에 간대잖아. 집에 간다는데 왜 추가가? 새끼들 경찰은 이 새끼들 가지 못하고 나가서 어떻게? 쌍놈의 개새끼들아! 이들이 그러니까 개새끼들 소리 듣는 거야! 근데 나는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채팅창을 또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 잘못입니까? 저 경찰이 전경이니 의경이니 경찰 새끼 나쁜 새끼, 저게 왜 경찰이 욕먹어야 될 일이죠? 저 경찰들은 지시를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거는 경찰 저 일선에 있는 경찰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장 그리고 그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박근혜 그들을 욕해야지. 박근혜 정부를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이 틀어지자마자 전경이니 의경이니 이러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싹 몰아가는 거야. 누구냐? 자수해. 이건 일선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잖아. 저 해산하라고 그런 마이크 잡은 경찰은 하고 싶어서 했겠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 저 마이크 잡을 정도의 경찰이면 간부인데 간부가 정부의 명령을 어기면 사표 써야 되는데 집에 있는 식구들은 어떡하고 사표를 써.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권력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가령 뭐 죽여라! 그럼 못 죽이겠다. 이거 처벌 못 받아. 하지만 정부에서 그 미신고 집회니까 뭐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그러니까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거야. 일선 경찰들은. 저 사람들 저기 서 있고 싶어서 서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서 경찰 욕을 해? 저 경찰을 출동시킨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총리, 그 총리랑 짝짝꿍한 박근혜를 욕해야지. 박근혜와 이완구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그런 놈들을 욕해야지. 왜 경찰 욕을 하냐고. 결국은 경찰 쟤네들도 서민이야. 그런데 경찰하고 경찰만 욕해서 뭘 얻겠어? 저 경찰들한테 쌍욕하고 이 새끼 소 새끼 욕해봤자 뭐가 해결이 되냐고. 참 안 되셨네요. 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죠? 위에서 시키니까 나왔죠?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어깨 한번 두들겨주는 거, 그런 영상이 국민들을 더 울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와서 막고 싶어서 막아? 지 동생이다 싶으면 나오고 싶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몰아가는 놈들 댓글원이다. 일선 경찰 그들에 대한 비난으로 몰고 가는 거 그거 댓글원이야. 왜? 그 경찰 뒤에 있는 본질적 권력에 대한 비난을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꼬리 자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한 건 누구야? 정부야. 박근혜 정부, 이완구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그들이 잘못한 거야. 그걸 일선에 나와 있는 저 경찰 애들한테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지는 거야. 정말 나쁜 핵심 두목은 저 뒤에 있는데 그 깃털만 자르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4월 16일이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정부에서가 아니라 어젯밤부터 인터넷에서, 정부에서가 아니야, 인터넷에서, 그리고 미디어 권력을 통해서, 미디어들을 통해서 보상금 얼마다, 그 뉴스를 뿌려대는 거야. 그 봤죠? 뭐 학생 하나당 7.2억, 뭐 4점 몇억 이러면서 보상금 얘기를 막 뿌리는 거야. 왜 뿌리는 것 같아요? 보상금 얘기 뿌리는 거? 실제로 그렇게 준다라는 어떤 근거도 없어. 무엇보다 보상금이 얼마다, 그거 다 근거 없는 얘기야. 그래서 금액이 다 틀린 거야. 그러면 왜 보상금 얘기를 퍼뜨렸을까요? 막 언론들이 다 읽어봐. 추정이야.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냥 막 추정해서 몇억 터뜨리는 거야. 왜 그러는 걸까? 서민들이, 이 세월호 문제에 열받은 서민들이 그 가족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가 그 기사를 보면 애 하나 죽어서 노났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돈 얘기로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서민들의 마음 아프게 하고, 세월호 문제는 부자들 얘기야, 너네 신경 꺼, 그런 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 유도하는 거야, 그거. 얼마를 준다라고 지금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어. 야, 사건 진상조사가 안 됐는데 몇 억을 준다, 누가 그래? 무슨 근거로 돈을 주는데? 무슨 근거로 얼마를 주는 근거가 어딨냐고. 지금 아니 배를 인양해서 사건 진상조사하게 해달라는데 위자료 8천만 원 줄게. 야, 뭐야, 너 돈 줄 테니까 맞아라, 이런 거야 지금? 애 시신이라도 찾게 배 인양해달라는데, 이 배가 침몰한 원인 찾게 배 인양해달라는데 8천만 원 먹고 떨어져라, 이러는 거야 지금? 왜 지금 돈 얘기가 나와? 왜 돈 얘기가 나오냐고. 지금 돈 얘기요, 아무 근거 없어요. 뭐 8천만 원을 주겠다, 뭐 4억을 주겠다, 7억을 주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무 근거 없는 거야. 지금부터 보름 동안 돈 얘기로 논점을 흐려가지고 세월호 문제에 열받은 국민들이 모이는 걸 이간질시키려고. 왜 그 철도 파업 때, 철도 파업으로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철도 노동자들이 월급 얼마 받는다, 귀족 노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댓글원을 싹 풀어. 그럼 댓글원들이, 야, 나도 저만큼 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철도 파업 죽였잖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데. 철도 민영화가 되면 철도 요금이 올라. 그 오른 요금이 우리 국민들이 다 내야 될 돈이야. 안전하지 않은 철도에 더 비싼 요금을 내야 되는 거. 내가 유럽을 가봤잖아요. 영국의 기차 요금이 너무 비싸. 미국도 그렇고. 기차를 못 타. 너무 요금이 몇십만 원씩 비싸가지고요. 기차를 못 타요. 그게 다 민영화 때문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겪게 될 그 위험하고 비싼 열차를 막자는 게 철도 노조의 주장이었는데, 너네 월급 많이 받잖아, 그 말 한마디로 결국 국민들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댓글원들이 막 댓글 달아서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버렸어. 그래서 지금 철도 민영화가 착착 진행이 돼. 앞으로 철도 요금이 올라가고 안전성은 개판이 돼도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때 우리가 뭐 귀족노조 그 얘기에 속아 넘어가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돈 얘기하는 거 저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좀 잘못 알았어요. 내가 아침에 본 뉴스들은 다 추정이야. 얼마, 뭐 4억 2천으로 2천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죠? 다 추정이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 누가 얼마를 주겠다고 확정한 것도 아닌데 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몇 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 부모들 불쌍한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아마 틀림없이 댓글원들이 그렇게 쓸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몇 억 받아봤으면 좋겠다. 자식을 팔아서 돈 더 받으려고 저런다. 그런 얘기로 쓰고 다닐 거라고 지금. 왜? 4월 16일 세월호 1주년, 지금 세월호 1주년을 유가족과 이런 유가족 대책위를 다 제거하고 안전 무슨 점검의 날? 그래갖고 관변단체, 박근혜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관변단체 행사의 날을 하겠대.
정부에서 그게 발표가 됐어. 오죽하면 새누리당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겠냐? 새누리당 유승희가 그러지 말라고 말린다는 거야, 지금. 4월 16일 날 세월호 유가족들 배제하고 박근혜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뭐 국민 안전 점검의 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야. 난리도 아니야,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4월 16일 날 세월호 유가족을 배제한 관변단체 행사를 하면서 그 넘어간다. 그리고 댓글원을 풀어가지고 그 돈 얘기로 그 기자들과 댓글원을 풀어서 기자들한테 그 소위 종박 언론들한테 보상금 얘기 풀고 그 밑에 댓글원 풀어갖고 댓글 달아서 이 세월호 문제의 본질 인양하라. 진상조사 똑바로 해라. 그 두 가지야. 진상조사 똑바로 하게 특별조사위원회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세월호를 인양해라. 두 가지 요구하는데 돈 얘기로 물타기 하는 거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 속아 넘어가는 게 등신이야. 속아 넘어가는 척하는 거 그거 다 댓글원이야. 덩달아 댓글 쓰지 마세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문제의 본질은 지금 세월호 인양해야 되는 거야. 왜 인양을 못하게 할까? 왜? 왜 인양을 못하게 하고 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걸까? 아니 박근혜 정부가 배를 침몰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인양을 못하게 하고 왜 조사를 방해하는 거야? 목적이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남일 보듯 하고 소 닭 보듯 하면 그 다음 내 자식 죽어요. 여러분 자식 죽고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죽어요. 그때 가서 몇 억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죽고 몇 억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10배를 주고라도 애 살려내라고 그래. 70억 아니라 700억을 줘봐. 죽은 애가 살아오나. 어디서 지금 돈 얘기로 사람의 목숨에 왜 아이들이 죽었는지 밝히라는데 돈 얘기가 왜 나와? 잊지 마세요. 돈 얘기로 기사 쓰는 기자들 앞으로 기자가 아니야. 추정? 야! 어디서 지금 목숨값을 추정하고 자빠졌어? 목숨이 돈으로 값이 쳐지냐? 그걸 기사라고 쓰냐? 기사 내려. 더 이상 돈 얘기 쓰지 마. 이 못된 것들아. 아마 대부분 그런 기사들도 이 정식 이름 있는 기자들은 안 썼을 거예요. 뭐 인턴 기자나 뭐 이런 기자들 시켜가지고 시키는 대로 이름만 빌려서 쓰는 기사겠지. 정말로 대한민국의 기자라면 그런 거 쓰면 안 돼. 그래놓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누군데? 우리 박근혜가 눈물 흘린 영상 한번 볼까? 선거 전에 비서들이 울으라고 그러니까 9시 30분 시간 맞춰서 울은 박근혜 눈물 동영상 한번 봐? 누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한번 볼래? 어디다 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란 얘기가 나와. 한번 봅시다. 박근혜 눈물, 대통령의 눈물? 그거 아침에 7시 반에 김진호가 다 뽀록 냈어. 보좌관들이 울어야 된다고 시켜가지고 9시 반에 박근혜 울 거라고. 그리고 진짜 9시 반에 울더라니까? 그 동영상 좀 갖고 와봐요. 누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아무도 안 갖고 오는 관계로다가 그 동영상은, 지금 동영상을 지금 아무도 안 올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의인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이름 틀리고. 그 전에 솔직히 유가족들을 위해 제일 먼저 저기 그걸 뭐라 그래? 안산의 분양. 희생자를 위해서 분양을 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 뉴스도 거짓말이었잖아. 알고 보니까 유가족들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진상조사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 다 지우고
그 저기 희생자 영정도 보는 것도 아니고 벽을 향해서 막 걸어가다가 사인 받고 돌아와가지고 유가족도 아닌 동원된 아줌마하고 아줌마 막 쓰다듬다 가놓고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뻥까고 그거 현장 동영상 뽀록 나는 바람에 다들 통난 거 아니야. 자, 오늘 만우절의 적당한 영상. 광피아 개혁과 관련 사회 혁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살릴 옆에 수도 나오는 있었던 숫자가 눈을 학생들을 깜빡인 살리지 숫자예요. 못했고 눈을 깜빡이는 소동 대응 간격.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3초나 있었고 5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이고 있다. 불법 그걸 과적 보여주는 등으로 거예요.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 저게 6월 여행이 2일 되어버린 지방선거 앞두고 혼자 저런 남은 거죠?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범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혜경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우,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주기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영상도 있지 않아요? 그 저기 유족을 뭐 위로하고 뭐 그 조문을 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그 진실. 만우절에 우리가 아주 독한 거짓말을 지금 봤습니다. 30초 동안 눈을 안 깜빡거리면 눈물이 난대.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30초 동안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거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예. 눈물을 닦지도 않고 더 웃긴 건 카메라가 줌인한 거야. 울었다고. 더 웃긴 게 저게 그날 아침 7시 반에 김진호의 눈인가에 나왔어. 오늘 9시 반을 주목해 주십시오. 보좌진들이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조언을 했답니다. 9시 반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까요? 9시 반에 울더라니까. 9시 반에 울었어. 예고된 대로. 그게 무슨 눈물이야. 연기지. 자, 이 세월호 문제 지금 그 몇 억이라는 기사로 돈 얘기를 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죄 없는 애들 250명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책임자 처벌도 안 하고 사건의 진상조사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 좀 뭐 하고 있는 거야? 배도 인양 안 하겠다 그러고 그 실종자들이 내 아이 뼈 조각 하나라도 찾아달라는데 그러면 인양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양 때문에 인양하라고 실종자 가족이 수색 포기에 동의해 준 거야. 그런데 이제 인양 안 한다는 거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 없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되고. 야, 너네가 그렇게 국민 혈세가 아까워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이명박이 몇백조 날려먹을 땐 왜 가만히 있었냐? 너네가 언제 이명박이 몇백조 원 날려먹을 때 우리 동의 얻은 적 있어? 국민 70%가 세월호 인양하래잖아. 자, 오늘 방송은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혹시 꼭 다뤄야 되는데 안 다룬 이야기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나한테 계속해서 수개표 얘기 보내는 사람들 모두 차단했어요. 수개표 이야기한 사람 전부 다 차단했어. 아직까지도 진짜 나 미친 사람들 같아. 그런 사람들 보면. 예. 이게 뭐야? 김기종 국법법도 적용 못한대? 검찰 김기종 단독 범행 국법법도 적용 못해. 종북 배후 운운하던 정부 여당 머쓱. 검찰이 마크 리포트 주한미군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가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가보안법 적용도 하지 못해. 그동안 종북 배후 운운하던 정부 여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은 이날 김 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북한 출판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적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김 씨에게 배후가 있는지를 집중 수사했으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봐. 그래놓고 이제 경남의 엄마들을 종북 좌파라고 애들 밥값 낼 돈 없어서 거리로 뛰쳐나온 엄마들 종북 좌파라고 지금 몰고 있잖아. 진짜 저 새끼들 숭북 세력이야. 아니 애들 맘 편하게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왜 종북 좌파야? 북한이 그래? 북한이 애들 밥을 맘 놓고 먹이자 뭐 이런 나라야? 북한 우상화라니까 저것들은? 뭐 민주주의 하자면 북한으로 가래. 아니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야? 북한이 걱정 없이 애들 밥 먹이는 나라야? 아니 애들 맘 놓고 밥 좀 먹이자는데 왜 종북 좌파라고 지랄이야? 나 진짜 북한을 숭상한다고 우상처럼 떠받든다고. 쟤네들은 북한이 전지전능해. 38선 너머에서 레이저를 공격해가지고 진도 앞바다에 헬기 떨어뜨린다는 애들 아니야. 인간 어뢰. 사람이 딱 어뢰 타고 와서 헬멧부터 딱 타이즈 있고 북한군이 어뢰 타고 와가지고 오빠 달려 자세로 와서 천안함 터뜨리고 갔다며. 북한을 전지전능한 신수준으로 숭배를 한다니까? 북한 잠수함은 막 180톤, 60톤, 150톤 막 움직여. 트랜스포머 잠수함이야. 근데 야 잠수함이 왔는데 소나가 왜 못 잡았냐? 약간 엔진을 끄고 와서 못 잡았대. 해류를 타고 내려왔대. 근데 그때 해류가 남에서 북으로 흘렀는데 엔진을 끄고 군산 앞바다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려왔대. 근데 서해 앞바다는 뺑뺑이를 돌아. 그러면 60톤인지 80톤인지 150톤인지 모르는 트랜스포머가 막 뺑뺑이를 막 돌다가 천안 앞에 딱 서가지고 한 방에 빵 쏜 다음에 그것도 막 포각도 안 묻고 버블제트로 세계 최초로 버블제트로 배를 동강을 낸 다음에 뺑뺑이 돌면서 갔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새떼한테 총 쐈다. 진짜. 아로 때문에
정당을 해산했는데 RO에 실체가 없대. 야! 이것들이 진짜. 자, 오늘 만우절 특집, 예, 정치적 거짓말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추천하라는 그 사인을 안 보냈다. 어떻게. 예, 오늘 추천이 너무 적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순서 전화를 받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화 참여 타임, 네, 그 너무나 방송이 길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5시까지만 전화 받을게요. 원래 내가 오늘 4시 반까지만 방송하고 30분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건 뭐 합의가 안 됐으니까, 예, 지금부터 30분, 예, 5시 20분까지만 전화 받을게요. 예, 자, 5시 20분까지만 전화 받겠습니다. 무슨 얘기지? 어제 방송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저는 차라리 우리 미팅 전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어요. 제 자신의 컴플렉스로 망부님을 의심하고 암튼 예전보다 제게 냉랭하시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이거? 그런데 제게 어제 방송이 은혜더군요. 망부님의 마음이 사실관계가 어쨌건 결국 제 안의 컴플렉스로 존경하는 사람을 제 마음속으로 자꾸 끌어내리고. 너 누구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자기를 냉랭하게 대했대. 누구야? 망부님이 어떤 이유로든 부담이 돼서건 제게 거리를 둔들 뭘 그리 마음이 상할까요? 한심하게도 말이죠. 나머지는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못 읽겠어요. 예, 누구지? 이거 봐. 하여튼 우리 방 시청자들 이렇게 소심하다니까? 예.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니 27에 결혼해서 2딸 낳아서 손찌검한 게 너무 후회가 드네요. 아빠로서 준비도 안 되고 철도 안 들고 23살, 21살이 되네요. 딸들한테 많이 미안하네요. 자, 그러시면요. 오늘 이제 인트로 들으시고 아이들한테 미안하시면요. 진지하게 사과 편지를 보내세요. 부모님들이 언제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되시면 진지하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너희들 너무 사랑했다. 근데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손찌검을 했었다. 그 아빠의 죄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진지하게 편지를 써서 따님들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주시면 철자법이 틀려도 따님들의 마음에 그 상처가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 전화를 받겠습니다. 예. 자, 제가요 텔레그램을 너무 많이 받아서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의 답장도 너무 많이 받아서 못하는 거니까 뭐 냉랭하게 대한다는 둥 그러지 말라고. 내가 요즘에 딸내미 새벽에 차 태워다 주고 전화하실 분 빨리 전화하세요. 운동하고 그리고 막 뉴스 보고 막 메모하고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서 내가 답장을 못하는 건데 그걸 갖고 냉랭하다 그러면 안 돼. 예. 갑자기 전화가 안 되나? 자, 오늘은 전화하실 분이 없나 봐요. 네. 자, 지금부터 전화 왔다. 여보세요? 네, 망치 부인입니다. 네, 서울 사는 21살 대학생인데요. 예, 서울 사는 21살 대학생. 네네. 제가 질문이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제보 전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들리네. 여보세요? 예. 말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요.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질문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질문? 네. 네, 말씀하세요. 마르크스가 주장했을 때는요. 네. 사회에 있던 자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같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자본을 분배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소련같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배한 게 아니라 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같이 분배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 사상이 어떻게 마르크스 사상이랑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망치 부인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레닌주의자는 더 아닙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혼동해서도 안 돼요. 지금 질문하신 님이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것 같은데 막스 레닌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주의를 레닌이라는 사람이 소련에다 적용을 했는데 그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퀄 레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왜 다르다라고 보느냐 하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던 건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영국의 발달된 자본주의를 보고 자본주의의 폐단을 비판한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닌이라는 사람은 소련 사람이고 그 러시아 사람이죠. 그 당시 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러시아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농업 국가인데 농업 국가도 자영 농민들의 자유로운 농업이 아니라 농노, 즉 그 러시아의 지주들이 그 농민들을 예속하고 있는 형태의 그 중세시대적인 농업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닌주의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이론이지 소련이나 중공처럼 농업 국가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론이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레닌과 모택동주의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실행된 사상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레닌의 사상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소위 이제 소련하고 그 다음에 중공이 중심이 됐잖아요. 소련과 중공이 중심이 돼서 세계 공산주의를 이끌었는데 그리고 동독. 근데 사실 동독은 소련이나 중공에 비해서 약했어요. 세력이. 그래서 서독이 홀라당 넘어간 거야. 돈으로 그냥 매수가 돼버린 거지. 그리고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를 실험했다라고 얘기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거기는 소위 공산당 독재 국가였던 것 뿐이지 마르크스주의를 실험했다 그건 아니라고 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예. 자, 아니 이게 그 세계사만 해도 아는 내용이에요. 예, 박식한 거 아니야. 내가 사학과를 나왔잖아. 우리 시대에는 그게 다 상식이었어요. 예. 자, 그 다음 전화 받을게요. 오늘은 5시 20분까지만 전화 받을 건데요. 예, 다음 전화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괜찮고요. 예. 제가 뭐 잘못 설명한 건가요? 물론, 우리 시대 때 막스 레닌주의라 해서 ML주의 이래가지고, 막스와 레닌을 동격화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나는 그 사람들 비판했던 사람이야. 레닌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하고 관계없다. 예. 왜? 소련이, 중공이, 마오쩌둥이나 레닌은 마르크스주의를 실행한 사람들이 아니다. 소련도 중공도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실험한 국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라는 게 나의 개인적인 입장이었어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뭉뚱그려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요. 무엇보다 이 공산주의, 그리고 원래 공산주의의 핵심, 공산주의가 우리 되게 나쁜 걸로 알고 있잖아. 소련이나 중공의 공산주의는 진짜 공산주의도 아니야. 진짜 공산주의는 성경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게 진짜 공산주의야. 그 성경의 사도행전, 그리고 영국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리고 그러니까 공자나 노자가 이야기했던 이상사회, 그게 진짜 공산주의예요. 이상적인 공산주의. 그런데 그거를 소련이나 중공이 그 공산주의라는 이름만 갖다가, 가령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잖아. 누가 북한을 민주주의라 그래? 이름만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재산을 다 같이 다 내놓고 그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게 공산주의야. 그리고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는. 그런데 실제로 소련과 중공은 공산당 독재였고 공산당이 더 가져갔잖아. 똑같이 나눠 갖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는 가짜 공산주의였던 거죠.
그리고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는 자본론이라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계속 저임금 정책을 펴다 보면 결국 경제적인 그 소비 능력을 상실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장기적 경기 침체로 경제가 완전히 파탄날 거다. 그러면 노동자 계급이 들고 일어나서 이 구조를 바꾸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해가는 노동자들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 경고였어요. 예. 예. 자, 뭐 제가 잘못 이해한 거면 뭐 보충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자, 또 전화가, 오늘은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많이 안 하시네요. 네. 자, 네. 저기, 소련과 중공의 공산주의는 누가 스탈린 독재, 그 다음에 뭐 모택동의 독재, 이렇게 그 독재 체제였죠. 그러니까 원래 정말 노동자들이 주체로서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었고, 공산당이라는 권력기구,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의 권력이 공산당이라는 권력기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권력의 속성은 똑같았고 차별이 존재했고, 그러니까 거기는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냥 전체주의 독재 체제다.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 왜냐하면 사실 이제 중공이나 소련은 그 공산주의 시절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러니까 물론 중공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되게 우선했어.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육이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정말 효과적이었는가? 난 거기에 대한 의심이 가. 근데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료복지나 교육복지에 굉장히 국가 전체가 나서서 정말 서민을 위한 나라 체제의 이상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민 대비 의료진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쿠바야. 그래서 이제 이 쿠바는 사실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남미 쪽이나 굉장히 노동운동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발전됐었던 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브라질에 룰라라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 전화하시는 분이 오늘은 없네요. 네, 전화를 받습니다. 어제 너무나 전화가 잘 돼가지고 오늘 전화하실 분들이 부담스러우신가 봐. 네. 뭐 체게바라. 근데 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막 체게바라 옷 입고 다니고 체게바라 막 이렇게 그 티셔츠 막 사진 걸어놓는 사람들은 별로 신뢰가 안 가. 정말로 뭐 알고 그러나 싶고, 그것도 한때 짓고, 그 일순간에 겉멋처럼 그래놓고 그 한때 체게바라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더 골 때리는 짓 많이 해. 좀 지나면요, 뭐 조금 실망하면 완전히 뭐 저기 새누리당보다 더한 짓도 하고 그래.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부산 사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네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예, 방송 잘 듣고 있고요, 지금까지. 예, 저기요, 목소리를 입에다 좀 더 가까이 대고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2년 조금 넘게 방송 잘 보고 있고요. 2년 넘게 보고 계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홍준표 씨가 말하는 그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네. 그 지금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 만이라도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된다. 예, 그들이 다 일을 해서 세금을 낸 돈으로 그 자식들 밥 먹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고, 이번에 그 문재인 선수가 대처를 조금 좀 약하게 한 건 아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이번에 그 홍준표 씨와 만났을 때, 네. 좀 강력하게 말씀을 더 하실 수는 없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좀 문제라고 봐요. 뭐하러 홍준표를 만났나? 그리고 만나서 차라리 안 만났으면 그러니까 서로 벽 보고 얘기했다는 결론을 왜 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문재인 대표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표 번호를 몰라서 제가 못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 항상 그 방송 잘 듣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좀 많이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영남에 이 그 홍준표의 그 급식, 이 의무급식 거부 때문에 지금 엄청난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주민투표까지 연결이 되고 이 효과적인 그 투쟁이 될지 아주 진지하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런 문재인이나 김무성이나 그 밥에 그 나물 나가.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학생인데요. 25살 학생이요. 좀 더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입에다가. 예,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저는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항상 궁금한 게 있었다고요. 네네. 항상 망치 부인님 방송을 자주 보는데, 네.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권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싸워야 한다, 같이 연대를 많이 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야권이 분열하고 있는 게 오히려 원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따로 목소리를 내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항상 망치 부인님 말씀하시는 거를 좋은 말도 물론 해주시긴 하는데 늘 그게 고민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야당이 분리돼서 각각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네, 그죠? 예.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가요?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런데 그런 게 어쨌든 한순간에 이렇게 확 변하진 않잖아요. 확 변했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금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저도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쟤네들이 민주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고 쟤네들이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서도 왜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망치 부인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은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새누리당을 소위 망치 부인님 말하시기를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방송 자주 보면은. 뭐요? 새누리당을 이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야권이 통합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식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뭐가 그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잠깐만.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전제가 잘못된 게 내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해라라고 느껴졌어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모든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나요? 그런 말 한 적 없죠?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야권이 하나로 된 단일 야당? 그렇죠. 하나의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이제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민주주의의 다양성 얘기를 많이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해놓고 그럼 뭐가 똑같으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 여당에 야당이 끌려다닌다 그런 얘기가 중심이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거부하고 싸울 때 새정치연합을 응원해 준 적 있어요? 그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응원을 하는데요. 예. 다른 야당에서 응원 안 해주잖아요. 다른 야당에서요? 그렇죠. 새정치연합이 막 이제 새누리당하고 막 맞짱을 떠서 막 버텨. 가령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싸울 때 그때 다른 야당이 잘한다 응원하거나 다른 야당 지지자들이 응원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계속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계속 비난하면 같이 비난하잖아. 그러면 맨날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으니까 쭉 따라가가지고 합의해주고 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의 단일 강력한 야당이 공동전선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각 당별로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야 될 때 그 빈틈을 노리고 그 분열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은 제1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진보야당은 진보야당대로 지 당리당량만 챙기고 그러니까 매번 결론은 그 새정치연합하고 진보야당 싸움에 누구만 이익을 보는 거야. 어부지리처럼 새누리당만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의 모든 야당을 다 털어서 정말 쓸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민주 세력이 뭉치는 강력한 단일 야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 물론 독일식 민주주의나 뭐 미국식 민주주의 뭐 영국식 민주주의 많겠죠. 근데 독일에 새누리당이 있어요? 독일에 그런 친일파 정당이 그러니까 독일로 치면 나치 정당이 남아서 독일의 오랜 그 장기 집권을 70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지금 일제시대 때 돈 벌어서 그걸 세력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까지 국가의 주요 권력을 차지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으니 이건 역사적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정당은 하나로 뭉쳐서 정당 하나에서 다양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의 정당이 되면 민주적이지 못할 거라고 누가 그래.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죠. 맞는데요. 근데 이게 양당제라고 하잖아요. 당이 2개 있는 게 우리나라에. 근데 양당제로 있었을 때 다른 당들은 그 당들만의 색깔이 있고 다른 당들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이렇게 정책적인 연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망치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양당제에 대한 개념도요. 지금이 이제 뭐 영남과 호남으로 양당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현재가 양당제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망치 부인이 추구하는 게 양당제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양당제라고 얘기하는지를 나는 우선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양당제란 개념은 앞으로 강력한 야당을 만든 뒤에 이 새누리당과 계속 이 당이 경쟁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전제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은 유지되고 또 하나의 야당이 만들어져서 둘이서 강력하게 주거니 받거니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처럼 주거니 받거니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주장하는 건 새누리당을 유지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라고.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서 이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깨버려야 된다. 응?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는 언제나 새누리당만 이기는 구조가 되니까 우리가 모든 야당, 모든 민주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 중도 세력까지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대중적인 하나의 강력한 야당을 만들고 70%가 동의하는 권력으로 지금 우리 헌법 바꿔야 될 내용들이 많잖아요. 대통령 중임제라든가 뭐 대법원장 직선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바꿔야 될 내용들을 제대로 바꾸고 무엇보다 선거구 제도를 소선거구 제도가 아닌 중대선거구 제도로 바꾸고 나면 그때는 정말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잖아. 근데 지금 구도에서는 지역구도라든가 지역구도 속에서 지역 후보들, 그러니까 지역 정당으로 무조건 경상도는 무조건 1번 찍고
호남은 무조건 2번 찍는 이게 안 고쳐지고 그 다음에 진보 정치인들이 수도권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도를 크게 바꾸기 위해서 한시적인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그 야당이랑 새누리당이 핑퐁처럼 미국의 민주당 공화정처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우리 진보 세력은 더 못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보정당 지지자들한테 묻고 싶은 게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서서히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좋은 나라로 만들게끔 하기 위한 게 진보 정당이 있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보 정책을 실행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럼 진보 정책을 실행하려면 우선 뭘 가져야 돼요? 배지를 가져야 되겠죠. 힘을 가져야 되는 건 맞죠. 당선이 돼야 되잖아.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보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이 진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면 진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성공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들은 진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한 방법을 가는 게 아니라 진보 정당의 생존이 목적이야. 진보 정당의 존재가 목적인 것처럼 움직인다고. 근데 진보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진보 정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입으로만 떠들기 위해서 있는 게 나는 진보 정당이면 안 된다고 봐. 물론 진보 정당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당선된 야당이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진보 정책을 이야기하고 당선된 야당이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도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당선된 야당을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야. 야당의 당선을 위협할 존재일 뿐이지 실제로 당선 가능성은 없으면서 당선 가능한 야당을 계속 공격하고 그들을 무력화시켜서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에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하고 있으니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결단을 내리자. 그게 나의 주장인 거죠.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망치 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의 강력한 야당이 이렇게 새누리당을 물리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물리치고 이게 다 됐어요. 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저는 그거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그건 국민이 강제를 해야죠. 박근혜처럼 자기가 공약해놓고 안 지켜도 그냥 냅두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망치 부인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정책을 한 목소리로 내게 만든다면 새누리당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왜 새누리당이랑 비슷하게 흘러가요? 들었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민주적인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게 왜 새누리당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다시 또 그 당에서도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 당의 기득권을 누가 차지한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그냥 막 떠드는 이야기야. 근데 그 이야기는 해보지도 않은 일에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진보정당이 두려워하는 건 지금의 야당이 다 합치면 어차피 새정연의 몫이 클 거 아니냐. 그들이 기득권을 행사할 거다. 그러니까 안 합치겠다. 이거야 본심은. 그 얘기는요. 결국은 뭐냐면 국민을 안 믿는 거야. 지금 새정치연합이 왜 이번 2등 야당, 제일 야당인 줄 알아요? 지지자 때문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제일 야당의 지지자들을 끌어와야 된다. 나는 진보 정책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야. 근데 진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야당의 지지자들을 끌어와야 돼. 그런데 언제나 진보 정당 지지자들은 제일 야당을 비난만 해. 그러면 제일 야당 지지자들이 진보 정당 찍어줄 것 같아요? 안 찍어줘요. 피도 안 마른 새끼들 재수없다 이러면서 안 찍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로 뭉치자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때
지금 2번을 찍는 사람들은요. 후보가 누가 되든 2번을 찍어. 네네.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이 2번을 다르란 얘기야. 그래서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당 안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그리고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오면 2번 찍는 사람들은 그냥 2번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정당이 따로 있으면 그러면서 2번 정당을 계속 비난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면 2번 정당의 지지자들이 만약에 자기 정당의 후보가 후지라 투표 안 해버려. 절대 진보정당에 표를 안 준다고. 진보정당 지지자들 그걸 몰라. 그 정서를. 그래서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2번 정당만 까대는데 2번 정당을 까대면 2번 지지자들이 진보정당 찍어주냐. 죽었다 깨나도 안 찍는다고. 그걸 몰라.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얘기해봐요. 저는 제가 25살이잖아요. 네. 제가 제 주위에서 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선거 있었잖아요. 네. 국회의원 뽑는 선거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대표도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 주위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누리당은 찍기 싫고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다. 네.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는데 나는 진보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3번, 그러니까 1번이 새누리당이고 2번이 새정치였고 3번이 이제 통합진보당이 진보당이 이런 쪽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진보 쪽으로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분산된 것도 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 제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람을 보고 뽑고 싶어도 그럴 만한 인재가 새누리당에는 절대 없는 것 같고 새정치민주연합에도 그렇게 뽑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2번을 찍는 사람들이 억지로 찍는다니까?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이 2번을 달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생각으로 찍고 싶은 사람 찍어버리니까 표가 분산이 돼서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강요 안 해. 계속 그렇게 찍고 싶으면 찍어요. 그래서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면 누구 책임이겠어. 어? 네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투표를 하더라도요.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당선 가능하게 야당 후보를 당선 가능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투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럼 무조건 2번 정당이 당선되냐? 아니에요. 저기 전남 순천에서 민노당이 당선됐었잖아. 정말로 그렇게 진짜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똘똘 뭉친 지역에서는 진보 정당이 나올 수 있지. 그러나 그런 지역은 전국에 드물어. 그죠? 그런 지역은 포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언제나 표를 갈라먹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쟤네들이 100년, 1000년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계속 이런 마음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보정당은 따로 가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따로 간다면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느냐? 결국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주범들이 바로 그런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강력한 야당이 돼서 권력을 쟁취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짓밟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지 그걸 물으면서 내 얘기 마칠게요. 네. 그래요.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한번 토론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예. 네, 들어가세요. 네. 이게 점점 이제 전화 토론이 전화 내용이 수준이 높아져서 어저께는 완전히 준비된 2, 3분 자유 발언처럼 쫙 나오고 오늘은 이제 토론이 되니까 재밌었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오늘 전화 여기까지 받을게요. 예. 이게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날마다 급속도로 진화하네. 그죠? 예.
날마다 급속도로 진화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의 차이를 자꾸만 토론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 논리의 빈 곳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적이 아니야. 그죠? 지금 우리는 적이 아니고 우리는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인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러면 그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 건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아니었나. 오늘 전화 통화해준 우리 마지막 25살 서울청년 고맙고 정말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이었고요. 첫 번째 질문해준 친구도 덕분에 옛날 생각 많이 하면서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 주신 두 분의 청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그래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지금 추천해주신 2,900분께 감사드리고, 아이고, 이거 3,000명도 그 추천 못 받는 방송 계속 해야 되나 싶네요. 그래도 해야죠.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좀 아쉬운 소리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초콜릿 2,000개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1000명방 만들 스티커 들어와 있어요. 다행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1000명방 유지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별풍선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의 소송비와 우리 딸의 닭값과 그리고 그 주변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했는지는 비밀이야. 예, 익명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해주신 2,969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가신 분들은 자다가 설사할지어다. 예.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하시고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고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 틀어드린 노래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란 노래입니다. 제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멋진 이야기가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란 이야기,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예. 한 사람이 똑똑해서 자기 혼자 잘난 척할 수 있는 세상보다 한 사람이 가진 지혜를 10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어 봅니다. 망치부인, 너 왜 국회로 안 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통령 해보든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저의 목표였다면 했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면 이 방송을 못해요. 망치부인의 목적은 이 방송입니다. 잘난 사람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한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 방송에 조언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이러시는데요. 이 방송은 뭐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 들으시라는 방송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초를 듣는 방송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전문가들을 모시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김기식 의원님을 만났던 것처럼 꼭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추천해 전문가들을 만나라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근사한 전문가를 섭외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만날게요. 자, 우리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길이 아니다. 아니,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되고 승리가 확인이 되는 안전하고 탄탄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만 우리는 모두 물방울이 되려고 한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떨어져 부서지고 나면 언젠간 바위가 뚫린다는 거, 그게 우주의 이치라는 거, 그걸 믿고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꿈꾸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멋진 방송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오후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멋진 방송 같이 만들어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이제 오늘 우리 딸이 들어오면 같이 저녁을 먹어야 돼. 창조적인 요리를 해보고 싶은데 딸이 가출할까봐. 자, 잠깐만요. 만우절에 돌아보는 그들의 거짓말로 제목 바꾸고.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어요? 예. 오늘 방송 너무 좋았어. 젊은이들과 토론.